주식과 채권 전통적인 수단에 있어서는 뭐 주식을 6, 채권을 4 이렇게 해서 그는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와 안정 자산의 선호 심리가 잘 작동할 때 바로 그런 법칙이 통용된다. 그런 과정에서 장기일수록 채권 쪽으로 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쪽을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 경제는 경제 성장률이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입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오든 자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들은 전부 GDP 성장률에 포함되거든요. 그럼 미국 기업을 유치해서 이렇게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 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이런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사실 대외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지긴 어렵다. 그래서 일부에서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가 비정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다사다난했던 글로벌 경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부터 세계 모든 증시가 급상승을 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어떻게 될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글로벌 경제 전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 살펴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연준이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고 금리가 내려갈 거로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10년째 국채 금리가 오히려 수익률이 상승을 했다. 이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일종의 그 금리의 수꺾기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장금리가 내려야 되거든요. 과거에 보면 올해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9월달, 10월달 그리고 이번까지 포함한다면 세 차례 0.75%포인트 내리거든요. 우리가 정책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고 국채금리는 보이는 금리거든요. 경제 주체들은 보이는 금리에 따라가거든요. 금리가 낮춰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채권을 많이 사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국채가 부도 가능성 때문에 안전한 자산은 아니다 보니까 사지를 않는 거거든요. 사지 않으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수꺾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현상을 예를 들면 많이 떨어질 걸로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하락할 걸로 예측을 하는데 연준의 분위기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팍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내려올 것 같아서 수익률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떤 그런 시각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금리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그 금리를 결정하는 보드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내려갔을 때 위원들이 이 공통적인 시각이다 하면 금리를 내리래도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를 비롯해서 확실하게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0.25%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히 된다 하더라도 사실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5번 정도로 해서 1983년 이후로 가장 이렇게 분열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피상적으로 사랑한다는 얘기와 마음속 깊이에서 사랑한다는 얘기와는 상대방이 듣는 느낌은 체감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렇게 정책금리가 0.25% 내린다 하더라도 대분열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에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시장에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시장 금리가 거꾸로 올라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매파적 금리 인하 이런 그런 뉘앙스가 쓰죠. 나오는 네네, 거네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원래 오늘 이제 다루려고 했던 주제로 넘어가면 한 해를 좀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이 막 시작되면서 악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다 올랐죠. 세계 경제를 한 해 결산할 때 항상 핵심어를 꼽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핵심어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세란 말을 제일 많이 쓴 것 네. 같고요. 유동성이란 말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테크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와 유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는 트럼프라는 용어가 올해 가장 세계 많죠, 경제를, 트럼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어떠냐 하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세계 경제 국제 협상회에서 만들었던 세계 규범이라든가 그다음에 한 나라 입장에서는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었던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렇게 자율성이 많이 개대된 소위 행정명령에 의해서 관세든 모든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국제법에서 만들어졌던 시장의 기반이 많이 흐트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럼프가 세계 경제 핵심화가 되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올해 연초에는 세계 무역 증가율을 감소시킨다든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든가 또 경제 실상이 반영하는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상반기에 상당히 비관적으로 봤던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올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세계 무역 증가율이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각국의 대응이 잘 되는 상태에서 올해 세계 무역기구에서 세계 무역 증가율이 한 6%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교적 높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육 증가율이 이렇게 위축되지 않다 보니까 펀더멘탈 측면이 매크로 사이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도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차별화 있긴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올해 전체로 보면 금리 인하폭과 관계없이 사실 기준금리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미국만 해도 3차례 정도 12월까지 보면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2차례 정도 내렸죠. 이런 것이 결부가 돼서 세계 증시라든가 또 세계 증시 입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테크스탄이 과거에 보면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폐는 녹아내리고 자산은 올라가는 시기가 됐다라는 말이 이제 누구나 아는 요즘에 용어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화폐가 녹아내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자산이 증가했다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그게 탈법정 화폐 거래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탈법정 화폐 거래가 왜 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사실 정치권에서 많이 시달린 해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페드가 설립 이후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이었었는데요. 올해는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트럼프에 의해서 시달린 한 해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화폐에 대해서 주조권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구속이 약해진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뭔가에서 민간의 주조권을 이렇게 정부가 흡수해준다 하면 국가의 독점적인 법정화폐 주조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화폐 기능과 실질적인 가치가 보장한 금이라든가 기금속이 대단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재테크산에서는 역시 채권보다는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증시가 많이 이렇게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채권하고 주식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채권이 해지 수단이 안 되는 시절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주식과 채권 전통적인 수단에 있어서는 뭐 주식을 육, 채권을 사 이렇게 해서 그는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와 안정 자산의 선호 심리가 잘 작동할 때 바로 그런 법칙이 통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기일수록 채권 쪽으로 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쪽을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융이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팔로잉 인더스트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 이론에서 보면 자, 우리 경제가 좋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통화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융 사이즈가 실물보다 3대 1 정도로 금융 사이즈가 큽니다. 돈이 많다는 얘기죠. 돈값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주식과 채권이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교과서적이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조금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본질적으로 보면 자 올해 들어서 이렇게 위험성이 높을 때 안전자산이라 권고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이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가 있고 미국의 달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라든가 미국채는 미국 경제가 디폴트 위험이 적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다 하는 쪽에 그러한 배후에 이렇게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국채를 이렇게 투자해라, 달러를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 이렇게 보면 올해 들어서 한번 미국 경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월서부터 셧다운이 되면서 셧다운이 장기, 최장기간이 됐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의 미국 경제 위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라든가 달러 가치가 안정자산으로서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금값이 연초 대비해서 한 70% 정도 이 금이 있잖아요. 70% 정도 올라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도 이 금과 관련된 또 은과 관련된 이런 비금속과 관련된 실물 투자. 요건 이제 유럽식의 골드뱅킹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실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파생 기법이라든가 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금융상품을 미국식 골드뱅킹이라 하는데요. 자, 유럽식 골드뱅킹이든 실물이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금융상품의 미국식 골드뱅킹이든 올해 사실 비금속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샀으면 대단히 돈을 벌었던 이런 한 해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내년에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내년의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의 인플레가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벌써 5월부터 정책 금리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물가는 올해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때입니다. 대표적인 소비자 물가는 2.4% 떨어지다가 지금 3%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미 국민들의 체감적인 물가에 해당돼서 수입 물가 같은 경우에는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큰 문제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관세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는 초기에는 약달러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약달러 정책이니까 수입 물가가 급증했습니다. 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양대 지표와 관계없이 전부 트럼프 퀴즈에서 페드가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진영에서는 내년에 금리를 낮출 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는 QT, 양적 규칙이 종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적 측면에서는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돈이 공급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한번 보자. 재정적에서는 트럼프 정부는 내년 중간 선거를 생각해서 이미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대규모로 팽창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사실 빈대서 더 쓰자 하는 것이 재정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통화정책 사이드에서도 사실 금리 인하, 돈 푼다. 재정 사이드에서도 돈 푼다. 그러면 유동성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물가가 올라갔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 하반기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굉장히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주목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보면 연준의 독립성도 저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정책하고 대미 투자 돈 끌어오라고 공장들도 다 들어오라고 하고 세계적으로는 좀 악동 같긴 한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을 강성하게 만드는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얼핏 보기에는 그런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체 이익만 감안하면 최 기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뭐 대미 투자든 관세를 비롯해서 대미 투자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외국 기업이 이렇게 미국 내 진출하고 또 그 기업들을 나중에 정권 교체해서 빠져나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화를 추진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미국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경제 성장률이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입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오든 자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들은 전부 GDP 성장률에 포함되거든요. 그럼 미국 기업을 유치해서 이렇게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가텔이든가 그다음에 WTO 체제에 의해서 동맹국가의 연합을 통해서 사실상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상태에서 동맹국의 협조에 의해서 미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이 측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중국이 프리라이딩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쪽이 강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동맹국의 이렇게 공동체제에 의해서 세계 인류 번영, 세계 경제 발전하는 측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미국의 리쇼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성장률을 받치고 있습니다는 내년도에는 동맹국이 이탈을 하고 중국 쪽으로 붙을 때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무역 체제에 의해서 사실 공동체 성격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부분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도에 미국 경제는 올해의 기저효과도 있긴 했습니다는 올해보다 성장률이 낮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달러 정책 말씀하셨는데 초반에는 약달러를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강달러로 갔다가 지금 살짝 주춤한 상태거든요. 이 강달러, 약달러하고 원화 약세하고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우리고 달러는 달러인데 내년에 달러의 강약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 들어서 미국의 환율 정책이 많이 흔들렸죠. 금리를 트럼프 같은 1% 낮춰라. 배센트는 2.5%까지 낮춰라. 그러면 금리를 낮추면 약달러가 되겠죠. 약달러가 되면 수출이 증대해서 제조업이 불안해서 그쪽 지역의 중국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근로자들이 사실 그 생활이 안정되겠죠.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에 밀어줬던 근로자들 보답 차원이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 정책을 취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수출 제품은 가격에 의존하는 저가 수입품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 같은 고급 가격 위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약달러에서 수출 단가를 낮춘다 하더라도 바로 물량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자, 약달러 정책을 추진하니까 수입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입물가가 올라가면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 중산층 이하의 계층들인데요. 관세다. 그다음에 수입물가가 올라가니까 생활이 더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미니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던 배경입니다. 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러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강달러 정책으로 이렇게 선언한 정책인데요. 이 또한 강달러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꼬리가 내리는,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뒷공문을 친다 해서 탁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는 트럼프의 환율 정책은 분명히 올해보다는 강달러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 1,47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올해 약달러 정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적 문제에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인데요. 내년에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하면 원달러 환율이 쉽게 떨어지고 원화절상이 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우리 내부적으로 구조개혁에서 우리의 펀더멘탈의 매력을 증대시키지 않을 때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각 나라별 환율은 성장률에 비례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AI든 신성장 산업이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만 미국의 성장률보다는 높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일단 그 지금 최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국내 외환시장의 올해의 모습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평균 수준이 올해 내내 이렇게 높았다.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 원달러 환율의 평균 수준이 가장 높았을 때가 한 1,390원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말까지 간다면 우리 원달러 환율 수준의 평균 수준이 1,420원 정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높다. 더더구나 위기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높다 하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외환시장은 달러라든가 엔화를 제어는 전부 재정환율 방식입니다. 그래서 분자의 원달러 환율에 분모의 해당 통화 환율을 해서 크로스 레이트로 해서 때리는 환율입니다. 근데 분자의 원달러 환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지금은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 그다음에 유로화, 위안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통화가 낮은, 다시 환율 수준으로 보면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것도 두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변동성입니다. 우리가 경제 위상이 높으면 그 나라 통화는 안전 통화 기능을 이렇게 갖춰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뭐 태국의 바트화라든가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보다도 우리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원화의 그 국제 위상을 높여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변동성이 인도네시아 루피라든가 태국 바트보다 높았다. 이 세 가지 특징이거든요. 그럼 세 가지 특징은 어떠냐? 우리 내부적 문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투자 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이런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사실 대외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지긴 어렵다. 그래서 일부에서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가 비정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비정상이다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1,400원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내년에는 1,400원대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비정상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아마 정책당국에서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력을 제가 뭐 잘 알고 있지만 IMF 당시에도 그쪽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셨었는데 지금 보시기에 이 환율 방어, 환율 대응, 정부의 정책이나 한국은행의 대응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상반기에 정권 교체라는 게 있었고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어서 그런지 정책 타임을 잃어버린 것이 지금의 앞서 말씀드린 같이 원달러 환율의 평균이 절대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다른 이종 통화에 비해서도 높고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됐던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타이밍이 좀 늦었다 보시는구나. 네, 늦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어떠냐? 국민연금과의 이렇게 통화 수합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한해지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증권사들이 이제 환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노린다든가, 그리고 기업들이 이 보유 달러를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내놓으라 하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쪽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심리 개선 효과는 있다. 근데 사실 그 내년도에 이렇게 보면 우리 펀더멘털이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노력이 되지 않을 때는 이런 일시적인 심리 효과에 의해서 수급을 조절하는 이런 정책은 지속 가능하게 효과를 내내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IMF 얘기를 해서 그냥 그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그 당시 IMF는 저희가
굉장히 당혹스럽게 맞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990년 우리가 외환위기 당할 때는 사실 그때 당시에도 타이밍 문제가 있었습니다는 당시에 강경식 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선진국에 가입해야 된다, OECD에 가입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OECD에 가입하려면 경상거래 사이드의 자본 자율과 자본거래 사이드의 자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는 경상거래 사이드에서는 어느 정도 상품의 수출 문제라든가 자유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화가 거의 90% 됐습니다는 자본 수지 측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진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빗장을 확 열어보니까 결국 외화 자금의 유출입 문제에서 우리가 외환시장이 교란됐었고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이 교란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의 방어 능력이 외환보유고입니다. 당시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외환보유가 300억 달러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는 외환보유고가 300억 달러 하더라도 다른 데 투자하면 그게 당장 필요한데 자산이 팔립니까? 안 팔리죠. 가용 외환보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당시에 가용 외환보유가 300억 달러의 10분의 1 수준은 36억 달러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이 하는 엔화 자금이 바로 이렇게 빠져나갈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36억 달러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외환위기가 터졌다 이렇게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대외 순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기업들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서학개미들처럼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굉장히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 순자산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수준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것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지금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지금 한 4,2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수준은 어떨까? 적정 외환보유고는 3,800억 달러 되거든요. 그 수준에 비해서는 높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이라든가 또 기업들도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외 순자산들이 많아졌습니다. 원달러이 높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의 외화 여건을 볼 때는 우리가 허기에 따라서 제2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개선된 상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올해는 이제 4천을 넘었습니다. 4,100도 넘었고 코스피가 내년에 이 목표로 했던 5천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 달성이 가능할까요?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의 친증시 정책이 올해만큼 강도를 유지한다면 내년에 5,000포인트 달성은 무난하지 않겠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가 4월 9일 날 2,200선인데요. 지금 4,200선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의 코스피가 세계에서 1위의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올해보다는 낮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인데 내년에는 2%를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뭐냐 1.8%를 감안한다면 오크레 법칙상 보면 플러스 0.2% 인플레 갭이 발생하는 측면이거든요.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물가가 우려되는 게 더 좋습니다. 물가, 경제 활력 지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 갭이 발생해서 한국 내에서 기준금리 인하 문제에 대한 사실상 인하 국면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경제 활력 지표로 보면 주가가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다. 다만 한 가지, 2%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이재명 정부가 친증시 정책만 올해 정도의 강도만 유지한다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올해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내년에 코스피는 뭐 5천이 얼마입니까? 지금 4,200선이니까 올해는 2,200에서 4,200, 2,000포인트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 수준은 그렇게 멀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년 전망과 현재 글로벌 경제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한상준 의원은 다음 시간에 모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